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의 개발과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한국해양학회 회장 강동진입니다. 보통 새해가 밝거나 그러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마음의 다짐, 다이어트, 체내 영양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쌓여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흔히 영양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의 건강성과 생산성의 지표, 용전 영양염이라는 주제로 왜 해양학자들이 바다에 녹아있는 영양염을 재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런 용전 영양염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 박사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범데이터 송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영신입니다. 오늘 용전 영양염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논문을 저술해 주신 노태근 박사님께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용전 영양염 자료의 품질관리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해양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생산된 자료들은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려면은 개별적으로 그 각 기관별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자료의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그 시스템에 있는 용전 영양염 자료가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런 용전 영양염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품질이 잘 관리된 자료를 선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소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해양 과학 데이터는 해양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인력과 또 재원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이러한 데이터 생산하신 분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연구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공유하게 해서 가치 있게 활용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데이터 수집 그리고 관리, 보존, 개방 기능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외부로 공공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스템에 한 400여 종의 관측 항목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데이터 외에도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시각화한 콘텐츠도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joyce.kr이라는 URL을 치시고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전 영양염이라는 단어인데요. 노태근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혹시 영양분이나 영양소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는지요? 생물들이 몸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영어로는 뉴트리언트 또는 뉴트리션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6가지 성분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6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물들은 음식을 통해서 이런 성분들을 갖다가 섭취하게 됩니다. 근데 생물체 중에서 식물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능력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식물이 뿌리에서 물과 무기염료를 흡수하고 이것을 줄기를 통해 합성 공장인 엽록소가 있는 잎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질을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고 또 우리 삶에 필수적인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햇빛도 많아야 하고 물과 무기염료도 많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물이 풍부한 여름철에 주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육상의 나무나 풀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식물인 셈이죠. 권 박사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바다에서 떠다니는 식물 플랑크톤이니까 물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할 것 같은데 광합성에 필요한 뭐 햇빛, 그 다음에 무기 염료,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의 표면에 떠 있게 되죠. 햇빛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물 속에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고 용존 영양염이나 아니면 무기 염료들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은 뭐 이산화탄소 걱정은 하나도 없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용존 영양염이 6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육상에 있는 생물들이 이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등을 갖다가 흡수해서 한다라면은 그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는데 이런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용존 영양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존 실리카나 아니면 인산인, 아질산 질소, 질산질소, 그다음에 아모늄 등이 용존 영양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용존 영양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려면 용존 영양염이 당연히 많아야 좋을 것이고 육상에 있는 식물들은 이제 뿌리를 받고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토양에서 양분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럼 바다에서의 용존 영양염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강국림 박사님께서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바닷물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주기율표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8억 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십억 년 동안 바다와 육지 또 바다와 그 바다 밑에 있는 지각 사이에 뭐 물들이 서로 순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성분들을 바다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아, 강 박사님, 그러면 강물이 끊임없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닷물에 녹아 있는 그 성분들의 농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바닷물에는 꽤 그 녹아 있는 농도에 따라서 주성분 원소와 미량 성분 원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성분 원소는 말 그대로 그 농도가 좀 비교적 높은 그런 성분들이고 강물이나 혹은 지각이나 대기를 통해서 이런 성분들이 바닷물에 일단 들어오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요. 바닷물에 가장 많은 나트륨의 경우는 약 10억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안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비교적 여러 지역의 그 농도가 일정하게 분포를 하게 되고요. 미량 성분은 상대적으로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쉽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도도 작고 또 공급이 되는 지역에 가까운 쪽은 조금 높은 농도를 그리고 좀 먼 데는 조금 낮은 농도를 보이는 그런 분포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 용존 영양염은 어떻게 바다로 들어오고 또 없어지게 되나요? 이 용존 영양염도 다른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강물이나 아니면은 대기 또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로 통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표층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층으로 공급된 영양염은 식물 플랑크톤이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층에 공급됐던 것들이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몸속에 있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물속에 녹아있지 않고 체내의 성분으로 바뀌고 그 체내의 성분으로 바뀐 것들이 동물 플랑크톤이나 아니면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등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표층물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게 되면은 그 물고기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표층에 영양염이 남아있지 않게 돼서 그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용존 영양염, 뭐 식물 플랑크톤, 광합성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용존 영양염은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용존 영양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존 영양염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르는 긴 연결고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노태근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닷물 속에 있는 용존 영양염을 이용하여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식물 플랑크톤을 섭식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 동물 플랑크톤을 섭식하는 소형 어류, 또 나아가 대형 어류들의 양도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어류들에 바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수산자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수 중에 용존 영양염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수산자원의 양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오히려 이 용존 영양이 많은 게 인간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뭐 수산자원이 많아지는 측면에서 보면은 용존 영양염이 많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뭐 저처럼 뚱보가 되겠죠? 네, 그렇죠. 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병들도 함께 생기는 문제가 있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이런 밀도 차이가 있는데요. 용존 영양염이 많은 강물이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은 강물이 바닷물 표층에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많이 받게 되고 갑자기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영양염이 다 고갈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먹이가 없으니까. 이 사체들이 물속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도 함께 소비가 되죠. 그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다 소모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게 되겠죠. 그죠? 식물 플랑크톤 중에서 특별히 붉은색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있는데 소들을 가진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게 되면 바다 색깔이 붉게 물드는 적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은 없을까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있는데요. 그런 식물 플랑크톤이 갑자기 많이 자라게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조개류나 이런 것들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독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뭐 죽거나 아니면은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존 영양염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늘어나면 물고기들이 또 그거를 많이 먹이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과하면 적조가 발생해서 물고기들한테 오히려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 환경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존 영양염에서부터 식물, 동물 플랑크톤 그리고 어류에 이르기까지의 이 생태계 내의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모두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자연을 가상의 생태계 모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해양을 연구한다. 앉아서 컴퓨터로 바다를 연구하는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모형은 말 그대로 가상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자연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환경의 그런 조건의 변화들을 입력해 줌으로써 미래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강수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해수로 유입되는 질소 영양염의 양이 매우 많아진다라는 조건을 모형에 입력해 주면 그 중에서 어떤 식물 플랑크톤이 가장 증식하게 될지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생태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가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산 자원들이 어떻게 변동해 갈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고 또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풀면 답이 나온다. 결국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학식에는 모두 정답이 있죠. 하지만 생태계 모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우리는 해양 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모형에는 아직까지 많은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태계 모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뭐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나 그들 간의 뭐 서로 상호작용, 정확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야 할 텐데 그런 생태 모델에서 가장 긴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용존 영향염 연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환경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아니면 해양환경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6회 정도 이런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존 영향염 관측도 병행되고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아니면은 해양학을 연구하는 여러 대학들에서도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용존 영향염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양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용존 영향염에 관한 관측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 많이 생산되는 이런 용존 영향염 자료들을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뭐 수산 자원이나 또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기 위해서는 뭐 또 다른 노력이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모형은 영향염뿐만이 아니라 이 영향염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존 영향염뿐만 아니라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등과 같은 이 생물 자원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가능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각각의 생물들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정량적인 데이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빨리 영향염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동물 플랑크톤들이 더 좋아하는 식물 플랑크톤 종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각각의 생물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형 결과를 해석하거나 혹은 미래 예측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영향염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 먹이망의 출발점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영향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 모형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해양 환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논문에 우리 저 부속 자료로 나온 장기 용존 영향염 데이터 세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신화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또 품질을 계속 고도화해서 후속 버전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품질 좋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역에서 여러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품질 관리 절차가 필요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와 조금 멀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용존 영향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다의 건강과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크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바다에서 이 용존 영향염을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좋았고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해양과학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